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몸속 100명의 의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100명의 의사를 단련하기 위해 적절한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호메시스, 저자 이덕희, MIT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책의 부제는 건강과 질병의 블랙박스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단골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화학물질들에 대한 노출이 어떻게 만성 질병 발생과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질병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이유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호메시스는 아주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먼저 호메시스라는 단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메시스는 원래 방사선은 몸에 해롭지만 소량의 방사선은 몸에 좋을 수도 있다는 이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소량의 독, 스트레스는 도리어 몸에 좋다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입니다. 의미는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어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입니다. 이를 팝스라고 합니다. 팝스는 환경 내에서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은 생명체의 지방 조직에 축적되고 먹이사슬의 윗단계로 갈수록 농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책 호메시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자 소개 이덕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같은 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있다. 해외 주요 학술지에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상당수는 현재의 패러다임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는 도발적인 연구 결과이다. 이제는 연구 논문을 쓰는 것보다 그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대중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다. SBS 특별 스페셜 독성 가족과 비만의 역설, EBS 하나뿐인 지구 모유 잔혹사, KBS 소비자 리포트 비타민의 역습 등 많은 프로그램에 의학 자문 교수로 출연하고 있다. 책의 큰 목차, 파트 1, 블랙박스를 찾다. 파트 2,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파트 3, 우리를 둘러싼 이슈들. 이제 책의 본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책의 본문 중에서 꼭 알아야 하는 호메시스 작동 방법을 중점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팝스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중 가장 유명한 종류는 벤젠링의 염소가 많이 붙은 종류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팝스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어릴 적에 이를 잡는다면서 머리에 뿌려대던 DDT 같은 유기염소 농약 종류들, 산업장에서 윤활제, 절연제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다이옥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염소가 붙은 전설적인 팝5를 인간이 처음 발명한 것은 20세기 초반입니다. 혹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바로 염소가 붙은 전설의 팝스입니다. 전설의 팝스 종류는 일단 인체 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이 재빨리 처리를 못 해냅니다. 팝스는 석유를 기반으로 실험실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생명체 진화 과정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화학물질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인체 내에서 그 농도가 처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무려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릅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이후 이 염소가 붙은 전설의 팝스에 대한 우려가 정치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일반 인구 집단의 지방 조직이나 혈액을 검사해보면 거의 대부분에서 이 팝스가 상당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도둑맞은 미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팝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모유를 통하여 아기에게 팝스를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인류의 비극이 있다. 해독. 대체의학이나 건강보조식품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 해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팝스에 대하여 알기 전 저는 해독이라는 단어는 사기꾼 세계의 용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제 앞에서 해독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제 머릿속에서 믿지 못할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서양의학과 현대과학의 체계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유수한 의사들이나 연구자들로부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거든요. 팝스의 배출에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해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독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독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체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말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체의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해독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알려진 해독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역시 우리가 살면서 매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음식과 운동이며 이것이 없이는 어떤 방법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꼭 알아야 하는 호메시스 작동 방법. 1. 적게 먹기. 호메시스 반응을 생체 내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소식입니다. 소위 실험실에서 칼로리 제한이라고 부릅니다. 3대 영양소 중 탄수화물을 제한할 때 호메시스 반응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935년 코넬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쥐를 대상으로 평소 먹이의 약 30에서 50% 정도를 줄였더니 수명이 약 2배가량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수명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일단 겉보기에도 건강하고 활발했으며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병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 사람과 가장 닮은 동물이라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칼로리를 제한한 원숭이에서 당뇨병, 암, 심장병, 퇴행성 뇌질환 등 거의 대부분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이 전부 낮아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이 가지는 효과를 호메시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로리 제한이 생명체에 일종의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호메시스의 효과를 야기한다는 겁니다. 호메시스를 야기하는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서 전면에 등장하는 명의들의 전문 분야가 좀 다른데요. 칼로리를 제한할 경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호메시스 반응은 자가포식입니다. 우리 몸의 생존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의 공급이 부족해지면 우리 세포는 그 안에 존재하는 부속품들, 특히 망가진 부속품들을 신속히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경이롭기 짝이 없는 일이죠. 평소 소식을 하지 않던 사람이 소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데요. 일단 체중이 빠지면 위에서 보였던 혈압, 인슐린, 혈당, 혈중 지질 대부분이 호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체중 감소에 있다고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고 실제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호메시스의 관점에서도 칼로리 제한 그 자체는 우리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몇 년 전에 방송에서 다루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죠. 원래 인간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절로 간헐적 단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간헐적 단식은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의 식습관 패턴과 흡사하게 닮았는데요. 사냥과 수렵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먹을 수 있을 때 양껏 먹고 다음 먹을거리가 구해질 때까지는 공복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죠. 일상생활 속에서 소식과 간헐적 단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묻는다면 저는 소식보다 간헐적 단식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먹는 총 칼로리를 줄이지 않아도 간헐적 단식은 소식에서 우리 세포나 인체가 보여주는 호메시스 반응들을 유사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은 근육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호메시스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먹을 것이 주체할 수 없이 널려있는 현대사회에서 간헐적 단식이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더 쉬운 방법입니다. 젊을 때부터 습관이 된 소식이 아니라면 칼로리 제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소식과 폭식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기 쉽고 이로 인하여 체중 감소와 체중 증가의 반복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오게 됩니다. 체중 감소와 체중 증가가 번갈아 계속되는 현상은 그 어떤 것보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전반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셋째, 간헐적 단식은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8시 정도에 먹고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12시에 먹으면 16시간 단식이 되는 거죠.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혹은 일주일 중 6일은 평소대로 생활하고 일요일 혹은 토요일에만 하루 종일 식사를 거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넷째, 간헐적 단식은 팝스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제가 앞서 식이섬유가 팝스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담즙이 원활하게 잘 나와야 하는데 담즙이 가장 효과적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을 모아놓았다가 일시에 확 나오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통하여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이 담즙을 충분히 모아둘 만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일주일 중 하루 단식을 하는 간헐적 단식보다는 매일 16시간씩 하는 간헐적 단식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브래드 필론의 먹고 단식하고 먹어라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운동.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 한마디로 운동은 호메시스를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우리 인체가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각종 스트레스입니다. 체온 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사로 인한 스트레스, 저산소로 인한 스트레스, 활성산소로 인한 스트레스, 근육이 경험하는 물리적 스트레스 등을 동시다발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세포의 호메시스를 자극하게 됩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한 운동,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근육을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의 운동은 그럴 수가 있지만 중년이 넘어가면서 하는 운동은 호메시스를 자극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내 옆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호메시스를 자극하는 역할 외에도 화학물질의 배출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이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혈액에 존재하는 노폐물들이 간과 신장에 도달하는 양이 증가하고 이를 통한 체외 배출이 증가합니다. 4. 파이토케미칼, 운동과 짝을 이루면 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식물성 식품들은
각자의 명성에 맞는 유명한 성분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을 통틀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릅니다. 파이토케미칼이란 과일과 채소의 빨주노초 파남보의 현란한 색깔을 책임지고 독특한 풍미를 만드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물질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팝스는 대표적으로 사람이 만든 화학물질입니다. 사람이 만든 화학물질과는 달리 자연이 만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심장병, 당뇨병, 암, 치매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이러한 파이토케미칼이 몸에 좋은 이유가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이토케미칼이 인체 내에서 항산화 효과를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먹는 양보다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먹는 양 정도의 파이토케미칼이 인체에서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킴으로써 호메시스 반응, 즉 내 몸 안에 존재하는 100명의 의사가 활동을 시작하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 과일, 향신료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을 우리 몸이 일단은 스트레스로 인식한다는 사실이 좀 이해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언뜻 드는 생각으로는 이런 훌륭한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몸의 온 세포가 즉각 쌍수 들고 환영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 이러한 성분을 보는 관점은 방사선이나 팝스와 별 다를 바 없는 외부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식물은 위험이 닥쳤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몸을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의 뿌리가 내려진 그 자리에서 자신을 공격해 오는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야 살아남죠. 식물을 공격하는 적군들 중에는 자외선, 곤충, 초식동물, 추위, 가뭄 등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는 곤충이나 초식동물에 대항하여 식물이 갖추고 있는 첫 번째 무기가 가시나 딱딱한 껍질과 같은 물리적 장치입니다. 먹기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무기가 바로 파이토케미칼과 같은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사실 식물이 만들어내는 파이토케미칼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상당수가 DNA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파이토케미칼은 환경 호르몬과 유사하게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피임약의 주요 성분이기도 한데요. 자신을 먹어치우는 초식동물들의 번식력을 저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는 파이토케미칼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빈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에스트로겐성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러나 자연이 만들어낸 파이토케미칼이 가진 매우 중요한 장점은 호메시스의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일부러 엄청난 양을 농축시켜 먹거나 하기 전에는 독성으로 가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길고 긴 식물과 동물 간의 상호 진화 과정 중에 동물들이 이러한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이러한 파이토케미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진화시켰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물성 식품을 통하여 들어오는 파이토케미칼들로 인하여 독성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5. 햇빛. 자외선이 피부 노화와 더 나아가 피부암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언젠가부터 자외선은 피하면 피할수록 좋은 것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햇빛은 식물의 강합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근원이고 자외선은 호메시스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스트레스거든요. 자외선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는 비타민 D 합성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 합성의 증가를 호메시스 반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으나
넓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호메시스 반응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외선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한 인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외선이란 것은 차단을 완벽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는 현대사회가 자외선 차단을 위하여 벌이는 일들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햇빛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은 차단제니 뭐니 온갖 제품을 사용해서 꼭꼭 막아놓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가 인체에 부족하니 보충제로 해결을 보자고 합니다. 저는 이 자외선 차단제라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들어간 수많은 화학물질들의 이름을 보고 있자면 한숨부터 나와요. 햇빛이 만들어주는 비타민 D를 보충제로 파는 비타민 D와 제발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급이 다릅니다. 6. 더위와 추위. 호메시스를 공부하면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동물 실험 결과들을 보면 주기적으로 낮은 온도에 노출시키거나 혹은 높은 온도에 노출시키면 역시 궁극적으로 호메시스 반응이 발생하더군요. 지금까지는 호메시스라는 현상을 한 개체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 즉 미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호메시스를 좀 더 넓은 관점, 전체 집단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1년 365일 기온의 변화가 없는 나라보다 이 호메시스를 작동시키기에 더 적합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겉옷을 늘 걸치고 있어야 할 정도로 에어컨을 틀어대고 겨울에는 반팔 반바지로 지낼 정도로 빵빵하게 난방을 해버리면 호메시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좀 덥더라도 좀 춥더라도 이러한 기온의 변화를 우리 몸이 스트레스로 느낄 정도로 우리 옆에 두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7. 때밀기, 마사지, 사우나. 요즘 목욕탕에서 때를 미는 행위를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더군요. 그러나 때를 미는 행위는 호메시스를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때를 미는 것을 피부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봅니다. 이태리 타월로 밀어서 나오는 것이 때가 아니라 세포라면서 세포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요. 그러나 호메시스의 기본이 자극을 주는 겁니다. 적절한 외부 스트레스를 피부에 준다는 측면에서 호메시스 자극 방법이 될 수 있죠. 목욕탕에서 때미는 행위는 호메시스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마사지 효과 때문입니다. 앞서 운동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림프 흐름을 좋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피부 마사지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적당한 압력으로 하게 되면 림프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죠. 이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때미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때미는 행위가 건강 증진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8. 마음. 호메시스를 작동시키는 방법들은 모두 신체에 작용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일반인들에게 암의 원인이 무엇인 것 같으냐고 질문하면 아마 스트레스라고 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란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거고요. 추가적으로 왜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서 그렇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감고 있어도 벗어날 수 없는 슬픔이나 분노가 가져오는 스트레스는 호메시스를 자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메시스를 작동할 수 있으며 전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보다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죠. 쥐에게 암세포를 주입한 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 간헐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으로 실험을 해보면 간헐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가장 암의 발병 위험이 낮았다고 합니다. 핵심은 지속기간입니다. 9. 그럼 난 어떤 스트레스를 이용할까? 현대인에게 안락한 삶이란 모름지기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능한 한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100명의 의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집니다. 이 100명의 의사를 최대한 단련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의 몸을, 정신을 적절한 스트레스로 자극해줘야 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지 않는 스트레스는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이덕기 교수의 호메시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교수라는 의사라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허세가 없습니다. 매우 겸손하며 솔직합니다. 그녀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라면서 글로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생활 그 자체가 아주 불량합니다. 충동적이고 일탈을 즐기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내가 큰 병에 덜컥 걸려버리면 주위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 썼던 글들이 모두 믿지 못할 말이라고 생각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 썼던 글의 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자의 진솔함과 유머가 묻어나는 저자의 자기 고백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 호메시스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